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구려 역사를 보면서 이 주몽부터 태조왕, 그리고 진대법과 부적조고부, 행정조고부 개편, 고국천왕, 그리고 동천왕, 미천왕, 고국원왕 등의 역사를 공부를 했어요. 핵심적인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주몽은 어디 출신? 부여 출신. 그래서 두 나라 간의 연관성, 형사치 부여와 고구려의 지배층이 같다는 연관성, 형사치 부재, 일책시비법. 다만 살아남기 위해 수도를 졸본으로 정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왕인 이대왕인 유리왕이 수도를 국내성으로 옮겼다. 그리고 태조왕은 정복전쟁, 왕위세습, 옥저를 정복하고 왕위를 이제부터 왕족인 게르보고씨가 독점적으로 세습하겠다 선언했죠. 대신 아직까지는 부자가 아닌 형제상속. 그리고 고국천왕 때는 춘대춘합의 사회보장 제도인 진대법을 통해서 양인을 확보하고 국가 재정을 강화시키고 왕권을 강화시켰다. 그리고 부족적인 오부를 행정적 오부로 개편하고 왕위 세습도 형제에서 부자로 업글시켰다. 그리고 그 다음 동천왕 때는 위나라의 침략으로 국내성이 무너지는 위기를 겪었지만 그 이후 미천왕 때는 최후의 한사군인 낭랑을 정복하고 고구려가 대동강, 평양까지 진출했다. 그리고 백제랑 국경을 맞대게 되었다. 그 다음 고국 원왕 때는 원통한 왕, 중국에게는 전원에게 깨져서 국내성이 무너지고 아래로부터는 백제한테 깨져서 평양성에서 왕이 전사하는 위기를 맞이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핵심은 이 고국 원왕 때 결국 왕마저 전사한, 전현과 백제에게 이연타를 먹고 왕마저 전사한 이 위기를 고구려가 어떻게 극복하는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왕의 연달아 나옵니다. 엑기스예요. 소수리왕, 이 사람은 위기 극복, 고국원왕 아버지로 인한 위기와 그 위기를 극복하고 나라의 체제를 정비해서 고구려가 화려하게 재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한 왕이에요. 이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끈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은 이 소수리왕이 없었으면 존재하지 못했을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소수리왕이에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백제에 의해 무참하게 살해당했어. 그럼 어떻게 할래요? 당장 복수부터 하고 싶은 게 들지 않나요? 내 아버지가 복수를 하겠다! 전쟁이다! 아마 그랬으면 고구려는 이때 망했을 거예요. 소수리왕은 정말 분노에 치밀었지만 참아요. 왜? 지금 상태에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건 나라가 망하는 길이다. 지금은 뭐 해야 한다? 나라의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나는 후대를 위한 씨를 뿌리는 농부다. 나는 씨를 뿌려야 한다. 내가 지금 마음을 가라앉히고 후대를 위해서 체제를 정비하고 제도약의 씨앗을 뿌리면 나의 후손들이 내가 뿌린 씨앗을 화려하게 열매로 맺어줄 것이다. 나는 후대를 위한 걸음이 되겠다 라고 생각했던 게 소수리왕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참 차분하고 냉정한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 멋있는 왕이죠. 끌어오르는 그 분노를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갈무리할 수 있는 정말 이 시대 고구려에 꼭 필요했던 왕이 소수리왕입니다. 일단 소수리왕은 중국과의 관계부터 정상화합니다. 에? 어떻게 전현이랑 관계가 정상화해요? 마침 또 타이밍이 좋았던 게 이때 전현이 고구려에게 씹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전현이 무너지고 새롭게 전진이라는 나라가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소수리왕은 발빠르게 전진의 외교 사절단을 보냅니다. 우리의 원수인 전현을 무너뜨리고 등장한 당신의 새로운 나라 전진, 우리 고구려는 당신의 전진과 정말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딱 한 거예요. 전진도 손해볼 게 없죠. 그래서 전진과 외교적으로 안정화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가 안정화된 거야.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안정된 외교 관계를 통해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게 돼요. 발빠른 외교 전략을 취한 거죠. 그래서 중국과의 외교를 안정화시키고 선진 문물을 수용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들어온 게 뭐예요? 불교예요. 이 전진으로부터 들여온 거야, 이 불교를. 불교가 어떤 효능이 있는가는 제가 저번에 중앙집권 국가 특징 설명할 때 이야기했죠. 통일된 종교와 사상으로서 국가를 통합하고 중앙집권 체제에 큰 역할을 하는 게 불교입니다. 이 불교를 외교관계를 정상화했던 전진으로부터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불교 수용, 어디다 적을까? 네, 여기다가 적읍시다. by 전진. 당시 전진에서 순도라고 하는 승려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전진에서 보내준 순도라는 승려를 통해서 고구려는 국가를 통합할 수 있는 불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사람들의 종교와 사상을 하나로 묶고 중앙집권화를 강화하게 돼요. 그리고 태학이라고 하는 학교를 만듭니다. 이거 대학교예요. 대학교. 국가가 만든 대학교입니다. 왜 만들어요?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인재를 만든 거야. 근데 왜 대학교야? 지금 당장 써먹을 인재가 필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유치원, 초등학교가 아니라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고급 인재가 필요하니까 국가가 나서서 태학이라는 대학을 만들고 여기서 이제 왕에게 충성하는 능력 있는 인재를 기르는 겁니다. 그리고 율령을 반포해요. 그 전까지 고구려에는 아직까지 통일된 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그렇게 전투민족들인데 이상하게 이렇게 중국한테도 힘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준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전국에 적용되는 통일된 법을 율령을 반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방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던 지방 세력들을 모두 중앙의 귀족과 관리로 편제를 하고 그 과정에서 지방 세력을 중앙 세력으로 편제하는 과정에서 관리들의 등급을 나누는 관리들의 등급을 나누는 관등제와 그 관리들의 등급에 따라서 옷을 정해주는 관복제, 다른 말로는 공복제라고 하죠. 이게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후프리망하면 4대 키워드야. 중국, 전진과 외교 관계를 정상화해서 중국으로부터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뭘 했다? 불교 수용, 태학 설립, 율령 반포. 불교, 태학, 율령. 이거에서 전진과의 외교 관계를 정상화했다라는 걸 토대로 중국과의 외교가 정상화했다는 걸 토대로 불교, 태학, 율령 이거 세 개를 꼭 기억해 주세요. 불교, 태학, 율령 후프리망의 중요한 키워드니까요. 불교, 태학, 율령. 자, 그리고 이 후프리망이 뿌린 씨앗이 드디어 열매를 맺습니다. 광개토대왕은 후프리망의 아들은 아니에요. 아들은 아니고 그 다음 때 이제 즉위한 후대의 왕입니다. 근데 광개토대왕이 그 태어난 제가 연도를 2개 적었죠. 이거는 생물연도, 태어난 해, 죽은 해고 그 다음에 있는 건 왕의 즉위한 연도랑 죽은 그 해예요. 이걸 왜 2개를 적었냐면 좀 의미가 있어서 그래. 광개토대왕이 응애응애 태어난 375년이 언제냐? 백제의 전성기를 끈 근초고왕, 고구려에 정말 큰 상처를 안겨준 고구관왕을 전사시킨 공포의 대상이었던 그 근초고왕이 사망한 시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역사가 뒤바뀌는 게 보여주는 거야. 백제의 화려한 전성기를 열었던 근초고왕이 사망하던 그 해에 고구려의 전성기를 열었던 광개토대왕이 태어난 거야. 같은 해에 이렇게 근초고왕이 죽고 광개토대왕이 태어난 겁니다. 역사가 뒤바뀌는 게 보이는 거죠. 근데 봐봐, 375년에 태어났는데 왕이 된 게 391년이야. 몇 살에 왕이 된 거예요? 16살에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보다 어려요. 그리고 이 사람은 20세 때부터 본격적인 정복전쟁이 나섭니다. 그러니까 중3 때 왕이 돼서 대학생 때 정복전쟁을 시작해서 36세에 사망하는 진짜 파란만장한 생애를 짧고 굵은 불꽃 같은 삶을 살아간 남자가 광개토 대왕입니다. 광개토 대왕 하면 이 사람 이름에서 업적이 나와요. 광, 넓을 광, 개, 열개, 무엇을 토, 광개, 넓게 열었다. 무엇을 토지를. 땅을 엄청나게 넓혔다는 거예요. 영토 확장, 부동산 대왕입니다. 자, 북쪽으로는 이제 영토를 막 넓혀서 후연, 거란, 부여, 숙신, 동부여 등을 격파하고 요동과 만주를 이때부터 고구려가 장악을 하게 돼요. 자, 근데 고구려가 이렇게 중국으로 북방지방으로 영토를 쭉쭉쭉 넓힐 수 있던 비결은 무엇이냐? 광개토대왕 자체가 정말 전술 전략에 뛰어난 천재이기도 하지만 당시 중국이 556국이란 분열기였어요. 556국. 5 오랑캐가 만든 16개 나라. 그러니까 중국이 이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정신이 없는 거야. 이러니까 16개의 작은 나라로 쪼개져 있으니까 광개토대왕이 각계 격파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이제 복수해야죠. 고구관왕에 복수를 해야죠. 누구? 백제. 백제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한강 이북 지역까지 가요. 그래서 그 한강 이북, 그러니까 그 백제의 수도가 한성이잖아. 그 한강 이북 바로 위에까지, 그러니까 턱 밑까지 온 거예요. 근데 왜 여기까지만 가냐? 한강을 완전히 차지하지 않았냐? 주의하세요. 자, 여러분, 제가 많이 좀 꼬였네요. 죄송합니다. 흥분해가지고. 자, 광개토 대왕은 남쪽으로 복수를 위해서 고구관왕을 죽였던 백제를 공격하고 어디까지 진출했다? 백제의 수도인 한성, 그 한강 이북 지역까지만 딱 갔다. 그러니까 딱 턱 밑까지만 딱 온 거예요. 왜냐면 이때 백제가 광개토 대왕이 다가오는 걸 보고 싸워도 못 이긴 거야. 계속 뚫리고 바로 수도 북쪽 지역까지 오니까 백제 당시 왕이 아신왕이었거든요. 항복합니다. 항복을 해요. 다시는 계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되게 굴욕적인 말을 해요. 영원한 노계,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광개토대왕의 칼날이 딱 멈춘 거야. 한강 바로 위에까지 이북 지역까지 딱 가고 백제의 항복을 받고 딱 멈춘 거야. 그러면 고구려가 한강을 완전히 차지한 건 언제예요? 그 광개토대왕의 아들인 장수왕 때예요. 구분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적어드리면 한강을 이북 지역까지 차지한 건 광개토대왕이고요. 이 한강을 완전히 차지한 그 백제의 계로왕을 죽이고 한강을 완전히 차지한 건 그 아들인 장수왕 때입니다. 자, 그리고 백제를 굴복시킨 다음에 이제는 신라로 갑니다. 왜냐하면 당시 신라가 고구려에 신라를 정복한 게 아니에요. 신라를 도와주러 간 겁니다. 왜냐? 당시 신라에 일본 왜구가 침입을 해왔거든요. 선생님, 제가 알기로 일본은 나중에 뭐 고려나 조선시대까지 가면 몰라도 고대 시대에는 굉장히 발전이 느리지 않았나요? 우리 한국으로부터 선진 문화를 받아들여가지고 겨우겨우 발전하고 있던 수준 낮은 나라인데 신라가 일본보다도 약했나요? 그게 아니야, 얘들아. 이게 신라의 침입한 왜구가 그냥 왜구가 아니야. 당시 일본은 자체적으로 철기를 만들 만한 기술과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이 일본에게 누가 접근하냐? 철의 나라 가야. 그 변한의 후예. 그 변한하면 기억나죠? 우리 여러 나라 성장할 때, 화만할 때 변한은 철이 정말 많이 나와가지고 철을 화폐로도 쓰고 이 철을 낙랑과 일본에 수출하기로 했잖아요. 그 철의 나라 변한의 후예가 가야. 그래서 가야는 철을 만들고 개량하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 가야가 일본에게 철기를 가지고 미끼를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야가 신라의 라이벌이었거든. 근데 아무리 가야라 그래도 자신의 혼자인만으로 신라를 무너뜨리기가 좀 힘드니까 이제 계속 피해를 많이 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본군을 용병으로 고용한 거야. 그 조건이 뭐예요? 철이었어요. 너희 일본이 우리를 도와서 신라를 견제해주고 신라에 쳐들어가주면 우리가 너희 일본에게 이 뛰어난 철제 무기랑 철제 기술을 전파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야. 그래서 가야의 지원을 받은 가야산 철제 무기, 메이드 인 가야산 철제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이 신라로 쳐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이게. 그리고 동시에 가야도 신라를 양방치기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바다에서는 가야산 철제 무기로 무장한 왜구가, 육지에서는 가야군이. 이러니까 이제 신라가 도저히 막을 수가 없으니까 당시 백제를 꺾고 한반도의 최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던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에게 도와달라고 SOS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직접 5만 명에 달하는 군대를 이끌고 내려옵니다. 자, 그래서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한순간에 쓸어버려요. 근데 얘들아, 좀 과하지 않니? 광개토대왕이 체급이 있는데 고작 일본군 격퇴하려고 무려 5만 명? 광개토대왕의 진짜 목적은 왜구도 왜구지만 이제 한반도에서 백제를 꺾었잖아. 그리고 신라는 지금 자기에게 도와달라고 머리 엎드렸잖아. 그럼 이제 누구만 꺾으면 돼? 가야만 박살내면 한반도 전체의 주인으로 군림할 수 있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가야를 끌어들인, 왜구를 끌어들인 가야마저 가야를 짓밟자. 가야만 짓밟으면 모두가 우리 앞에 무릎을 꿇는 거다. 그래서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한 다음에 그대로 어디로 가느냐? 이 왜구를 끌어들였던 가야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야는 연맹 왕국이었어요. 당시 전기 가야 연맹이 누구 중심으로 형성됐냐? 김해에 있는 금간가야. 얘네가 가야 연맹의 맹주였어요. 김해, 해안가 지방이죠. 그러니까 당시 김해에 있는 금간가야를 중심으로 형성된 이 전기가야 연맹이 광개토대왕 앞에 박살이 난 거야. 광개토대왕이 직접 이 김해 금간가야를 중심으로 한 전기가야 연맹을 쓸어버립니다. 자, 이러니까 더 이상 이 김해 금간가야는 광개토대왕의 침략 이후에 더 이상 가야 연맹을 이끌 만한 힘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래서 가야 연맹의 주도권이 변할 수밖에 없죠. 누구에게 넘어가느냐? 당시 내륙지방에 있어서 광개토대왕의 침략을 받지 않은 고령에, 그러니까 모든 가야가 쓸린 게 아니거든. 해안가 지방에 있던 김해 금간가야를 중심으로 한 전기가야 연맹만 쓸려 나간 거야. 당시 광개토대왕의 침략을 받지 않았던 내륙 깊숙한 곳에 있던 고령 지방에 있던 대가야, 이제 얘네가 연맹의 주도권을 진 거야. 그래서 광개토대왕의 침략 이후에 연맹의 주도권이 김해 금간가야를 중심으로 한 전기가야 연맹에서 뭐로 바뀐다? 고령에 있는 대가야를 중심으로 한
후기 가해 연맹으로 재편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해 금강가해를 중심으로 한 전기 가해 연맹이 광개토 대왕의 침략 이후에는 고령의 대가해를 중심으로 한 후기 가야 연맹으로 연맹의 주도권이 바뀌었다라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신라도 큰 면을 맞습니다. 신라가 이제 고구려의 도움으로 살아남았고요. 그리고 고구려의 도움으로 정치적으로 발전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광개토 대왕이 외국 쓸고 가야 딱 쓸고 딱 신라에 와보니까 이제 당시 이제 신라의 주저가 내무랑이라는 사람이었거든. 자, 근데 이제 광개토 대왕이 말한 거지. 자, 우리 공짜가 어디 있어? 국제관계에서.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 신라는 우리 고구려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 알겠지? 그리고 이제부터 너희 신라는 대대손손 우리 고구려에 충성을 다해야 돼. 그러니까 너 다음 후계자들한테도 우리 고구려에게 충성해야 한다는 걸 잘 인수인계해야 돼. 라고 말했는데 이제 이 내무랑이 머리를 긁지 말한 거야. 저기 죄송한데 저희가 아직 연맹왕국인데 되게 초보적인 연맹왕국이라서요. 저희가 그 좀 복잡해요. 저희가요 왕위를요 돌아가면서 해요. 박씨, 석씨, 김씨가 돌아가면서 해요. 그 당시 내무랑은 김씨였어요. 지금은 저희 집안에서 왕위를 하지만 다음 왕이 박씨가 될지 석씨가 될지 석씨가 될지 모르는데 이게 인생기가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광개토대왕이 보기엔 어이가 없는 거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뭔 놈의 연맹왕국이고 뭔 놈의 박석김이 돌아가면서 왕위를 해. 야, 너 김씨라 그랬지? 야, 그냥 이제부터 너희 김씨가 왕위 세습해. 그리고 이제 너희 집안에서 왕위 세습하고 너가 너의 후계자들에게 이 고구려에 대한 충성을 인수인계하면 되잖아. 박씨 석씨 꺼져. 이제부터 김씨 너네가 세습해. 정해준 거야. 당연히 박씨 석씨는 불만이 생기겠지만 광개토 대왕은 노트에 개겨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김씨가 왕위를 세습합니다. 오왕굿. 그리고요 당시 제가 지금 여기 왕이라고 적었지만 이때 고구려는 그러니까 이때 신라는 지도자의 칭호도 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연맹왕국 중에서도 진짜 후진 연맹왕국인 거야. 그래가지고 지도자도 뭐라 불렀냐? 당시 이사금이라 불렀어요. 이사금. 이사금이 연장자란 뜻이거든. 이빨 많은 사람이란 뜻이야. 이사금이. 그러니까 당시 신라인들은 이빨이 많은 사람이 덕이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어떻게 그 지도자 정인지 알아요? 박석김 돌아갈 때 서로 대표가 나와. 떡을 깨물어. 그 떡을 깨물어 가지고 이빨 자국이 많은 성씨가 왕이란 거야. 이빨에만 덕이 많다 그래서 골 때리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이제 김씨가 왕위를 독점적으로 세습하게 됐어. 그러면서 이 지도자의 호칭도 이사금에서 뭐로 바뀌냐? 아직 왕은 아닙니다. 군장 중에 군장, 대군장이라는 마립간으로 바뀌게 돼요. 대군장. 대군장인 마립간의 칭호를 사용했다. 아직 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광개토 대왕 덕분에 신라는 어떻게 된 거죠? 네, 지도자의 칭호도 이사금에서 마립간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박석김 돌아가면서 하다가 김씨가 형제 세습이 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원래 뇌물 이사금이었다가 광개토 대왕이 도와주기 전까지 뇌물 이사금이었다가 뭐가 된 거야? 뇌물 마립간으로 승격하게 된 거예요. 오케이? 하지만 공짜는 없습니다. 이런 고구려가 공짜가 어딨어. 이걸 도와준 대가로 고구려의 신라는 고구려의 간섭을 엄청나게 받아요. 고구려 군대가 신라에 주둔합니다. 마치 주한미군처럼. 그리고 얘들아, 광개토 대왕에 대해서 되게 소름 돋는 게 봐봐. 광개토 대왕의 능력이면 충분히 신라를 왕국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어. 근데 딱 어디까지 멈췄지? 마립간에서 멈췄지. 왕까지는 가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광개토 대왕이 바라는 신라의 수준은 자신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 수준이야. 이런 거죠. 광개토 대왕이 신라야 내가 카톡했어. 카톡 확인해봐. 저 옛날 피처폰 투지폰이라 카톡이 안 돼요. 이러니까 광개토 대왕은 딱 보급형 스마트폰까지 자신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만 신라를 업그레이드 시켜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치면은 아이폰이나 갤럭시 프리미엄 폰으로까지는 발전시켜주지 않고 딱 보급형 스마트폰까지만 신라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끝낸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광개토 대왕 때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광개토 대왕 때는 독자적인 연호가 쓰입니다. 원래 중국 황제만 쓰던 게 이제 고구려도 쓰는 거야. 우리도 중국이랑 대등한 나라다. 그래서 독자적인 연호, 영락이라고 하는 영원히 즐겁다. 이제 다시는 우리 고구려의 백성들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영원히 편안하고 즐겁게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라는 거죠. 영락이라는 연호가 쓰이고요. 또 플러스 태왕이라고
이제 태왕이라는 칭호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천하의 중심이다. 우린 중국에게 절대로 꿀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여주는 유물이 있습니다. 자, 우선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해서 신라에 이렇게 광개토대왕이 엄청나게 도움을 준 이런 내용들 있죠. 이 내용이 반영된 유물이 바로 호우명 그릇이에요. 당시 신라에 호우총이라는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이 귀족의 무덤이거든. 신라 귀족의 무덤인 호우총에서 발견된 호우명 그릇, 다른 말로는 호우총 그릇이라고도 해요. 그 호우총이라는 무덤에서 발견된 그릇인데 여기에 광개토대왕에 대한 찬양이 적혀있어. 그 정도로 신라 귀족의 무덤에서 광개토대왕에 대한 찬양이 나올 정도로 이런 신라의 고구려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고요. 이 광개토대왕의 모든 업적 있죠. 북쪽으로는 요동과 만주를, 남쪽으로는 백제, 신라에 침입한 왜구, 가야, 이 모두를 다 무릎 꿇린 광개토대왕의 업적, 모든 업적을 다룬 유물은 요거예요. 광개토대왕릉비. 이 광개토대왕릉비 중요한 포인트, 광개토대왕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 아들인 장수왕이 우리 아버지 정말 최고야 이래가지고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광개토대왕릉비야. 근데 이 광개토대왕릉비는 어디에 만들어주냐? 자, 이거 장소는 국내성이야. 장수왕은 평양으로 수도 옮겼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존경의 표시잖아. 그러니까 비록 장수왕은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지만 자신의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왕으로 활동하던 국내성에다가 아버지의 유물을 그 업적을 기리는 광개토대왕릉비를 만들어준 거야. 국내성에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누가? 장수왕이. 그래서 이 광개토대왕릉비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독자적인 연호 영락 태왕, 고구려가 천하의 중심이라는 독자적인 천하관이 광개토대왕릉비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들인 장수왕인데 이거 자리가 없어가지고 여기 아까 적었어요. 장수왕 때는 가장 중요한 거,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겨요. 왜 옮겼느냐? 자, 아버지였던 광개토대왕 때 북쪽으로 요동과 만주로 영토를 넓힐 수 있던 이유는 당시 중국이 56국 분열기여서 그랬어요. 그런데 장수왕이 왕이 됐을 때는 이 국제 상황이 변합니다. 중국이 분열기가 어느 정도 끝나요. 완전히 통일은 안 됐지만 중국이 남북조 시대로 통일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도로 그리면 이런 거야. 다시 지도로 그릴게요. 여기 이제 우리나라가 있고 이렇게 중국이 있는데 중국이 이제 황허강 이북지역, 이 화북지방을 지배하는 북쪽, 그리고 양쯔강, 창장강 이남을 지배하는 남쪽, 이렇게 북조랑 남조로 이원화된 거예요. 양강체제가 된 거야. 56호 걸레쪼가리에서 북조와 남조의 양강체제가 된 겁니다. 북조, 남조는 특정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화북지방에 있는 나라를 다 통틀어서 북조, 남쪽은 남조인데 이때부터 통일된 나라가 등장해. 당시에 이제 장수왕 때는 북조에는 북이, 남조에는 이제 뭐 송제, 양진 이런 나라들이 나오는데 북이가 좀 중요한 나라예요. 그리고 남쪽에는 뭐 송, 제, 뭐 양, 진. 이건 헷갈리겠다. 적지 말자. 그래서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중국이 그냥 양강 체제가 되었다. 남북조 시대로 들어섰다는 거예요. 중국이 이제 양강 체제인 남북조 시대로 들어섭니다. 이러니까 아버지처럼 이렇게 통일된 중국의 화북지방을 지배하는 북조 왕조로 상대로 영토를 넓힐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로? 상대적으로 만만한 남쪽으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남쪽에 누가 있죠? 백제랑 신라가 있잖아. 그래서 남쪽으로 이제 눈을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수도로 옮기는 거야. 또 하나, 이제 북조 남조랑은 전투가 아니라 뭐가 필요해? 외교가 필요해. 외교적인 작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외교를 하기에 국내성은 너무 안 좋아. 왜? 산골짜기잖아. 바다로 통하는 길이 없어요. 근데 평양은 대동강을 통해서 언제든지 바다가, 이 대동강이라는 바다를 통해서 언제든지 중국으로 이렇게 갈 수 있잖아.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옮긴 거야. 정리하면은 평양 천도의 이유는 일단 교통의 요지다. 국제 교류하기 너무 좋다. 그래서 장수왕은 평양으로 수도로 옮기고 이 남조 북조랑 활발한 외교 작업을 펼칩니다. 이 활발한 외교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장수왕의 전략은 이거예요. 우리는 모두와 친하게 지내겠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이 북조랑 남조 사이에서 적절한 줄다리기를 통해서
균형을 지키고 균형을 유지하고 우리 고구려의 국익을 추구하겠다고 하는 균형 외교, 다원 외교라 그래요. 남북조 모두랑 친하게 지냅니다. 이게 얘들아 엄청나게 대단한 거야. 지금 대한민국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도 양강 체제에 갇혀 있어요. 중국과 미국. 근데 여기서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을 유지하는 게 쉽던가요? 중국에 휘둘리고 미국에 휘둘리고 뭐만 하면 중국이 뭐라 그래, 뭐만 하면 미국이 뭐라 그래, 흔들리고 있잖아. 근데 고구려 장수왕 그렇지 않았어요. 이 장수왕 때의 균형 외교는 고구려가 오히려 갑의 위치에서 북조 남조를 컨트롤한 거야. 북조 남조가 고구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요. 왜냐면 조금만 함부로 하잖아. 그럼 고구려 협박하는 거야. 너 지금 나 협박해? 내가 북조가 협박하면 내가 지금 남조를 도와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남조가 협박하면 내가 지금 북조를 도와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북조 남조의 힘이 비슷하니까 고구려가 킹메이커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구려가 누구의 편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중국의 정세가 바뀔 수 있는 거야. 고구려가 그만한 파워와 국력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둘 다 고구려에게 절대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왕이 재위하던 기간 동안 고구려는 단 한 번도 중국의 침략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80년을 재위했는데 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중국이랑 갈등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남북조가 중국 고구려에게 잘 보이고 싶어 안달이 났던 시대야. 이게 지금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얼마나 어려운지 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간다? 북쪽이 아니라 남쪽으로 백제와 신라로 영토를 넓히겠다라는 거. 그 또 하나 왕권이 강화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국내성은 너무 오랫동안 고구려의 수도였어. 그래서 몇백 년 동안 이 국내성에 뿌리박고 있는 귀족들의 힘이 너무 강해진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지역으로 옮겨서 기존의 구세력인 국내성 귀족의 힘을 약화시키고 새롭게 누구랑 함께 신진세력. 누구? 평양에 있는 귀족들. 여러분이 평양에 있는 귀족이라 생각해봐요. 왕이 수도를 우리 집으로 옮겨준대.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기존의 기득권인 국내성 귀족의 힘을 약화시키고 새롭게 수도로 정한 이 신진세력인 평양 귀족들을 받아들여서 왕권을 강화하겠다. 당연히 평양 귀족들은 자신의 지역을 수도로 만들어준 장수왕에게 충성을 할 거니까. 이렇게 교통의 요지, 왕권 강화, 남진 정책 이 모두를 아우르는 게 평양 천도야. 그래서 이거 덕분에 고구려는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화시키고 실리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오죠. 자, 근데 지금 백제랑 신라가 고구려 막을 힘이 있을까? 앞서 얘들아. 그래서 둘은 낮에 동맹을 맺게 돼요. 장수왕의 남진 정책에 대항해서 신라랑 백제가 동맹을 맺는데 여기서 우리가 의아한 점이 있을 거야. 선배님, 백제는 알겠어요. 백제는 이미 고구관왕 때부터 그리고 광개토대왕 때도 그렇고 고구려랑 돌이킬 수 없는 사이인 거 알겠어요. 근데 신라는 광개토대왕한테 정말 큰 도움을 받고 엄청나게 발전하지 않았나요? 고구려 덕분에 이사금도 마립관으로 바뀌고 김치가 왕의 습하고 오히려 이득만을 줬는데 왜 신라는 고구려에 맞서서 백제랑 동맹을 맺었나요? 왜? 요것 때문에. 요거. 그러니까 신라 입장에서는 고구려가 도와준 건 고마운데 그 이후로 고구려가 간섭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이래서 고구려의 간섭을 우리가 좀 끊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구려의 간섭을 우리가 벗어나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새롭게 백제랑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는 여기다 조금 헷갈리겠다. 그러니까 신라는 광개토대왕 이후로부터 심해지던 고구려의 간섭을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백제랑 동맹을 맺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백제는 사실 그때 신라는 봐봐. 신라 수준을 보세요. 사실 백제 입장에서는 뭐 신라랑 동맹을 맺긴 했지만 신라가 믿음직한 파트너가 아니야. 신라가 너무 힘이 약하잖아. 그래서 백제가 불안한 거지. 그래서 백제가 나를 도와줄 더 강한 나라가 필요해. 이래가지고 누구에게 손을 내미느냐? 당시 중국에 있던 제가 이 북이 역할을 하겠죠. 이 북쪽 지방을 지배하던 북이에게 계로왕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계로왕 북위 국서 사건이에요. 계로왕이 당시 이제 북이에 이제 그 북쪽을 지배하던 북이에 편지를 쓴 거예요. 도와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당신네들 북이가 우리 백제랑 힘을 합쳐서 고구려를 치지 않겠습니까? 이거예요. 그리고 이때 편지가 절절해. 만약 당신네 북이가 우리 백제를 도와 고구려를 쳐들어가 준다면, 군대를 내어줘서 고구려를 쳐들어가 준다면 제가 제 아들은 당신의 마국간을 청소하는 청소부로, 제 딸은
당신의 침실을 청소하는 하녀로 보내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계로왕이 절절하게 부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장수왕에다가 쌍욕을 적어놔요. 이 새끼 나쁜 새끼예요. 막 이러면 적어놓은 거야. 근데 문제는 당시 고구려는 이미 평양으로 천도하고 균형 외교, 다원 외교, 남조 북조 모두랑 친하게 지냈죠. 그리고 남북조 모두가 고구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던 시대였어. 그래서 이 백제 계로왕의 편지를 받은 북인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세요? 와, 고구려에게 잘 보일 수 있겠다 이래가지고 계로왕이 자신들에게 보낸 이 편지, 장수왕에 대한 쌍욕과 힘을 합쳐 고구려를 치자는 이 편지를 그대로 고구려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치면은 여러분이 친구한테 제욕을 했는데 그 친구가 그걸 그대로 캡처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준 거라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고구려가 외교적으로 한 수 이겼다는 거야. 그 장수왕이 참지 않죠. 그래서 군대를 몰아서 계로왕을 한성을 함락시키고 계로왕을 죽이게 됩니다. 왕이 죽어요. 그러니까 고국원왕에 대한 완벽한 복수를 한 거죠. 이것도 장수왕의 더 치밀한 게 장수왕이 이제 부기한테 이 계로왕의 그 국서를 전달받고서 바로 군대를 낸 게 아니야. 장수왕은 여기서 백제를 응징해야겠다. 근데 백제는 만만치 않잖아. 그래서 적의 수도를 치는 거잖아. 그래서 사전 작업으로 누굴 보내냐? 도림이라고 하는 스파이를 보냅니다. 장수왕이 도림이라고 하는 승려를 스파이로 백제 조정에 보내요. 이 당시 계로왕이 바둑을 진짜 좋아했어. 바둑을 좋아했는데 실력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도림은 바둑의 고수야. 그러니까 장수왕이 계로왕의 취향을 파악하고 도림을 보낸 거야. 여러분도 게임 같은 거 하시면 언제 제일 재밌죠? 압도적으로 이길 때? 아니야. 아슬아슬하게 명승부를 펼치다가 탁 이기면 되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도림이 계로왕에게 접근해서 바둑을 주는 바둑 파트너가 된 거야. 그래서 도림이 훨씬 잘 두거든. 그러니까 일부러 아슬아슬하게 계로왕에게 져주는 거야. 그 계로왕이 얼마나 재밌어. 그래서 도림에게 푹 빠져든 거예요. 도림이 이제 계로왕이랑 친해지고서 툭툭 던지는 거지. 백제는 참 왕궁이 작네요. 아니 폐하 같은 영웅이 왜 이렇게 조그만 왕궁에 살아요? 이런 식으로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계로왕이 그래? 맞아. 나 같은 영웅에게 왕궁이 너무 작은 어울리잖아. 새로 왕궁을 짓고 막 이런 식으로 도림에게 빠져서 사치와 향락의 길로 빠져든 거야. 그래서 백제의 힘을 충분히 약화시킨 다음에 군대를 보내서 한성을 무너뜨리고 계로왕의 목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이 여세를 몰아서 한반도 중부지방까지 한강을 완전히 차지하고 한반도 중부 충청도 지방까지 가요. 그 증거가 어디 나오냐? 지금 한반도에 있는 유일한 고구려 비석 충주 고구려비 충정도 충주까지 온 거야. 그리고 비석을 만든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충주를 중원이라고 했거든. 중원 고구려비라고 부릅니다. 한반도 중부지방까지 차지한 거야.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여기 나오죠. 장수왕이 아버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국내성에 만든 광개토 대왕릉비, 광개토 대왕의 업적, 그리고 평양으로 수도를 옮긴 다음에 한성을 차지하고 어디까지 왔어? 여기 충주까지 와서 이 충주 고구려비로 한강과 한반도 중부를 장악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전성기 지도 기억해두세요. 그리고 백제는 장수왕의 칼날을 피해서 웅진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백제는 기나긴 혼란기에 빠지게 돼. 같은 천도인데 왜 여기는 왕권 약해요? 선생님, 같은 천도인데 왜 장수왕의 평양천도는 왕권 강한데 백제의 웅진천도는 왕권 약화예요? 이건 백제가 원해서 천도한 게 아니잖아. 왕이 주도한 게 아니잖아. 왕이 죽은 다음에 살아남은 왕자가 도망쳐가지고 겨우겨우 만든 거야. 그 웅진은 지금 도망친 거죠. 평야지방이 아닙니다. 산골짜기예요. 고구려의 침략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니까 왕이 겨우겨우 산골짜기로 도망쳐가지고 새로 만든 거예요. 당연히 귀족들이 왕을 무시하겠죠. 그래서 웅진, 오늘의 공주입니다. 천도하고 백제는 기나긴 혼란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구려의 전성기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장수왕의 손자인 문자명왕 때 부역까지 차지하면서 고구려의 최대 영토. 이거 은근 포인트야.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 때가 최대 영토가 아닙니다. 그 장수왕의 손자인 문자왕, 다른 말로는 문자명왕이라 그래요. 장수왕의 아들이 아니야. 손자야. 아들은 먼저 죽었어. 장수왕이 너무 오래 살아서. 장수왕의 손자인 문자왕, 문자명왕 때 부여를 복속하고 최대 영토. 그러니까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은 최대 영토는 아니다. 최대 판도는 문자명왕이다. 은근 내신 포인트예요.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